박시전 지은이 모름 앞부분의 줄거리 조선 인조 때 이상공의 아들 이시백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용맹하여 그 이름을 널리 떨쳤다. 매우 똑똑하고 용감해서 어느 날 박처사가 이상공의 집에 찾아가 이시백과 자신의 딸을 혼인하자고 청하고 박처사의 신비한 재주를 보고 감탄한 이상공은 둘의 혼인을 허락한다. 옛날에는 얼굴 안 보고 부모님들이 허락하면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박처사의 딸과 혼인한 이시백은 박씨의 용모가 천하의 박색, 아주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알고 박씨를 대면조차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 박씨는 이상공에게 청하여 뒤뜰에 피화당이라는 조그마한 집을 짓고 여종 개화와 함께 지낸다. 이 피화당이라는 집 이름 하나 알아두세요. 시절이 태평하고 농사는 풍년이 들어 백성들의 삶이 더욱 편안해졌다. 태평성대라는 사자성어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때 나라에서는 인재를 구하고자 과거를 열었는데 시백 역시 이 과거를 치르기로 하였다. 시백이 과거를 보기로 한 날 밤 박씨는 꿈 하나를 꾸었다. 뒤뜰 연못 가운데 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 그 꽃 위로는 벌과 나비가 날아오르고 꽃 아래에는 백옥으로 만든 연적은 이렇게 생긴 건데 벼루에다가 이제 먹을 갈 때 물이 필요한데 요 구멍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그릇. 그런데 갑자기 그 연적이 청룡으로 변하더니 푸른 바다 위를 논일다가 여의주를 얻어 구름을 타고 백옥경으로 올라갔다. 놀란 박씨가 잠에서 깨어나니 한바탕 꿈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박씨는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느덧 동방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박씨는 급히 밖으로 나갔다. 연못에 다가가니 과연 꽃 아래 연적이 놓여 있는데 꿈속에서 본 바로 그 연적이었다. 꿈에서 본 게 바로 있을 리가 없는데 꿈이 현실이 된 이제 비현실적인 소설의 특징이죠. 반가운 마음에 연적을 방에 갖다 놓고 개화를 불렀다. 급히 가서 서방님을 모셔오너라. 이 말을 들은 시백은 정색은 아주 얼굴빛을 그냥 고쳐 먹고 그런 뜻이죠. 꾸짖었다. 무슨 일이길래 감히 장부의 과거기를 지책해 한다는 말이냐. 이제 장부 이제 오늘 과거 시험 보러 왔는데 자기 자신을 이제 장부라고 높여서 이르고 자기의 그 가는 길을 지체하게 한다고 이제 좀 꾸짖는 말투죠. 추상같이는 여기 보면은 호령등이 위엄있고 서슬이 푸르게 아주 무섭게 큰 소리로 위엄있게 고함을 쳤다는 거죠. 개화가 무한한 마음으로 돌아와 박씨에게 그 말을 전했다. 잠깐만 들어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한 번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라 전해라. 시백은 이 말을 듣고 더 크게 화를 내었다. 요망한 계집이 장부의 과거기를 말리다니 이런 당돌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요망한 계집은 누굴 가리키냐면은 지금 잠깐 오라고 하는 그 부인이든지 개화든지 이런 감히 여자들이 이 사나이 대장부인 나의 그 시험 보러 가는 길을 말리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라면서 남존여비의 사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개화를 잡아서 매 30대를 때려 물리쳤다. 개화가 돌아와 매 맞은 이야기를 하자 박씨는 하늘을 우러르며 눈물을 흘렸다. 슬프다. 나로 인해 죄 없는 내가 매를 맞았구나.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슬프게 탄식한 뒤 개화에게 연적을 주며 시백에게 말을 전했다. 이 연적에 물로 먹을 갈아 글을 지어 바치면 장원급제할 것입니다. 크게 출세하여 이름을 떨치거든 부모님께 영화를 보이고 가문을 빛내십시오. 그런 후 나같이 복 없는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이름난 집안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얻어 함께 평생 사십시오. 개화에게 이 말을 들은 시백이 연적을 들어 찬찬히 살펴보니 천하에 둘도 없는 보배였다. 시백은 마음속으로 깨닫는 바가 있어 지난 일을 뉘우치며 매 맞은 개화를 위로하고 박씨에게 말을 전했다.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으니 부인의 넓은 아량으로 다 풀어버리시오. 태평한 시절을 만나 평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백도 이제 뉘우쳤어요. 시백은 연적을 품에 안고 과거장에 들어가 글재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이제 글재가 내려야지 그 주제에 맞게 시를 쓰는 게 시험입니다.
잠시 후 강구의 문동요라는 글재가 내렸습니다. 강구의 문동요는 번화한 거리에서 아이들의 노래를 듣다라는 뜻으로 태평한 시절, 아까 태평한 시절은 아까 여기 있었죠. 태평하고 농사가 풍년에 들어 백성들의 삶이 더욱 편안해졌다. 요게 이제 글의 시제 주제였던 거예요. 시백이 박씨가 준 연적이 물을 부어 먹을 가라. 황무무심필. 자, 요거는 황무무심필은 쪽제비 털로 이제 좋은 붓을 일컫는 말이래요. 반쯤 흠뻑 적신 후에 한다름에 한 번에 일필휘지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너무 어려워서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가히 고칠 것이 없었다. 제일 먼저 글을 바치고 방이 내기를 기다렸다. 이제 1등으로 시험 제출하고 이제 기다린 거예요. 잠시 후에 방이 누가 1등 했는지 이제 방이 걸렸는데 한성부에 사는 이득춘의 아들 시백. 아까 아버지 이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상공이라고 이제 그 벼슬 이름이 나왔는데 아버지 이름이 이제 이득춘인 게 밝혀졌어요. 이득춘의 아들 시백이라고 쓰여 있었다. 장원급제였다. 1등 한 거예요. 이윽고 춘당대 높은 곳에서 새로 장원급제한 사람을 부르니 소리가 장안에 진동했다. 시백이 대궐로 들어가 임금께 인사를 올리니 임금이 좌우를 물리친 후 시백을 가까이 불렀다. 시백을 한참 동안 살피던 임금이 크게 칭찬하며 당부했다. 부디 훌륭한 신하가 되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라. 시백은 감사의 절을 드리고 물러나 집으로 향했다. 어사화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여기 모자에 꽂는 꽃인데 1등한 사람한테 주던 종이로 만든 꽃이에요. 금과 옥으로 된 띠를 두르고 말 위에 앉은 시백의 모습은 너무도 찬란하고 당당했다. 시백 일행은 청색, 홍색의 깃발을 앞세우고 삼현 육각을 울리며 장안 큰 길로 나섰다. 때는 바야흐로 춘삼월 호시절, 만물은 흐드러지게 피어나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었다. 소년 급제한 시백의 옥 같은 얼굴은 아름다운 봄 경치와 어우러져서 하늘나라의 신선과 같았다. 장안의 백성들이 앞다투어 구경하며 칭찬하는 말이 거리거리에 넘쳐흘렸다. 요번에 1등한 총각이 아주 잘생겼네 하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풍악을 갖추고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 수능 1등 했으니까 잔치 크게 베풀었죠. 잔치에 참석한 여러 재상이 너도 나도 상공에게 축하 인사를 드렸고 상공도 술잔을 돌리며 마음껏 즐거움을 누렸다. 이윽고 날이 저물어 파연곡의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고 손님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상공이 시백과 함께 내당에 들어가 촛불을 밝히고 낮을 이어 즐기려고 했지만 얼굴에 나타난 서운한 빛을 감출 수는 없었다. 얼굴 못난 며느리가 아까 얼굴 못난 며느리 요거 박색이라고 했죠. 손님 보기를 부끄러워하여 피화당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상공이 서운해하는 모습을 본 부인이 물었다. 오늘 이 경사는 평생에 2번 보지 못할 경사입니다. 이런 날 대감이 낯빛이 좋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추한 박씨가 이 자리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참으로 우습습니다. 상공은 즉시 얼굴빛을 고치고 엄숙하게 말했다. 부인의 소견이 아무리 얇고 짧다고 한들 어찌 그렇게 가벼운 말을 하는 것이요. 며느리의 신통한 재주는 옛날 제갈 공명의 부인 황씨를 누를 것이며 뛰어난 덕행은 주나라의 임사에 비할 것이요. 우리 가문의 과분한 며느리여건을 부인은 다만 생김새만 보고 속에 품은 재주를 생각하지 않으시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요. 박씨 곁에는 개화만이 남아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적막한 초당에 앉아있는 박씨를 위로했다. 그간 서방님은 한 번도 부인께 정을 주지 않으셨고 대부인마저 박대가 마저 심해 이렇게 밤낮으로 홀로 지내십니다. 이거 독수공방이 이제 밤낮으로 홀로 지낸다 이런 뜻이에요. 집안의 대소사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늘같이 기쁜 날에도 독수공방만 하고 계시니 곁에서 지켜보는 소인조차 슬픔을 이길 수는 없는 듯합니다. 사람의 길흉화복은 하늘에 달린 것이라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 그러기에 탕왕은 하걸에게 갇힘을 당하고도 문왕도 유리옥에 갇혔으며 공자 같은 성인도 진체에게 욕을 보이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물며 아녀자가 되어 어찌 남편의 사랑만 기다리고 있겠느냐. 그저 분수를 지키며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 터이니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혹 바깥 사람이 들으면 나의 행실을 천하다 할 것이다. 이제 이 박씨 부인의 이런 어진 마음이 잘 나타나는 구절이죠.
박 씨가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니 개화는 부인의 너그럽고 어진 마음에 탄복하였다. 어느 날 박 씨가 상공에게 말했다. 제가 출가한 이후, 이제 결혼한 지 이후 오랫동안 친가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부친을 찾아뵙고자 하오니 잠시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이곳에서 금강산까지는 수백 리 험한 길이라 남자들도 자주 출입하기 어렵다. 하물며 규중 부녀자가 있는 그 부녀자에 있는 여자 몸으로 어찌 가겠느냐. 험한 길 다니기가 어려운 줄 알지만 부득이 가볼 일이 있습니다. 염려 마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내 뜻이 그렇다면 말리지는 못하겠구나. 내일 채비를 해줄 테니 부디 무사히 다녀오거라. 채비는 차릴 것이 없습니다. 저 혼자 며칠 내로 다녀올 것이오니 번거로운 말씀 마십시오. 상공이 며느리의 재주를 알고 허락은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어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박 씨는 집을 나섰다. 피화당 뜰에 나와 두어 걸음 걷는가 싶더니 어느새 몸을 날려 구름을 타고 자취를 감추었다. 잠깐만에 금강산에 다다라 부친께 절을 하고 문안을 드리니 처사가 박 씨의 손을 잡고 반겼다. 너를 시가에 보낸 후 너의 기박한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지만 이는 하늘의 메인 바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너의 애구는 다하였다. 앞으로는 내 앞날의 행복만이 무한할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잠깐만 쉬다 가거라. 내 이달 15일에 너의 시댁으로 갈 것이니라. 박 씨는 금강산에서 며칠을 머문 뒤 다시 구름을 타고 잠깐만에 피화당으로 돌아왔다. 그 길로 상공을 뵙고 문안 인사를 드리니 상공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너의 신기한 술법은 귀신도 측량하지 못하겠구나. 내 아버님은 편히 계시더냐. 아직은 한결 같으십니다. 아버님께서 이달 15일에 이곳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상공은 처사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처사가 오기로 한 날이 되었다. 상공은 집안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은 뒤 홀로 바깥채에 앉아 박처사를 기다렸다. 오래지 않아 오색 구름이 영롱해지며 맑은 옥피리 소리가 구름 밖에서 들려왔다. 상공이 창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니 한 신선이 백학을 타고 오색 구름 사이로 내려왔다. 자세히 보니 그가 바로 박처사였다. 상공이 옷깃을 여미고 뜰 아래 내려가 처사를 맞았다. 시백 역시 의관을 갖추고 처사에게 문안을 드렸다. 처사가 시백의 손을 잡고 상공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게 온 게 이제 시백이 장원급제에서 축하 인사차 왔던 것 같아요. 영랑. 자, 영랑은 그 윗사람의 아들을 높여 부르는 말로 아들을 높여 부를 때 영랑이고 딸을 높여 부를 때는 영애라는 말 써요. 영애.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이 같은 경사는 다시 없을 줄 압니다. 그간 제가 시골에 있는 관계로 아직 축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상공이 술과 안주를 내어 대접하며 처사와 그간 만나지 못한 회포를 풀었다. 술이 반쯤 줄어들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쯤 상공이 어두운 낯빛으로 처사에게 말하였다. 귀한 손님을 뵈니 반가운 마음은 예사롭고 죄송한 마음은 산과 바다와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 자식이 어리석다 보니 어진 아내를 푸대접하여 부부간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타이르곤 하지만 자식이 끝내 아비의 말을 듣지 않더군요. 처사대하기가 민망할 따름입니다. 처사가 급히 손사래를 쳤다. 상공께서는 제 못난 딸을 더럽다 않으시고 지금까지 슬하에 두셨습니다. 그 넓으신 덕에 감사할 따름이온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히려 송구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며느리가 늘 외롭고 힘들게 지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팔자와 길흉 화복은 다 하늘에 달린 것입니다. 어찌 그리 지나친 걱정을 하십니까? 처사가 담담하게 말하니 상공도 미안한 마음을 조금 덜 수 있었다. 이후 상공은 처사와 더불어 날마다 바둑을 두기도 하고 또 피리도 불면서 즐겁게 지냈다. 하루는 처사가 후원으로 들어가 딸을 불러 앉혔다. 너의 애군이 다 끝났으니 누추한 허물을 벗어라. 처사는 허물을 벗고 변화하는 술법을 딸에게 가르친 뒤 말하였다. 허물을 벗거든 버리지 말고 시아버지에게 옥으로 된 함을 짜달라고 해서 그 속에 넣어두거라. 그리고는 딸과 함께 정담을 나누다가 밖으로 나와 상공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다. 상공이 못내 섭섭해하며 만류했지만 처사는 듣지 않았다.
할 수 없이 한 잔 술로 작별을 고하고 문 밖으로 나가 전송하였다. 지금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공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상공과 이별하고 산에 들어가면 다시 속세로 나오지 못할 듯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공이 슬프게 작별 인사를 하니 처사는 학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 오색 구름을 헤치며 나아갔다. 잠시 후 구름이 걷혔는데 처사가 간 곳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박씨는 몸을 깨끗이 씻은 뒤 둔갑술을 부려 허물을 벗었다. 자, 사람이 허물 못 얻을 수 없죠. 뱀도 아닌데. 근데 이게 이제 정기성을 나타내는 그런 어구예요. 날이 밝은 후 박씨는 개화를 불렀다. 개화가 들어가 보니 전에 없던 절세 가인, 가인은 아름다운 여자란 뜻이죠.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아름답기 그지없었으며 그 태도가 너무도 기이했다. 월궁항아나 무산선녀라도 따르지 못할 듯했고 서시와 양귀비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다 대표 미녀들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변했고 허물을 여기 함에다 넣습니다. 자, 중간 부분의 줄거리.